이 원달러의 하락이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좋아서 나타나는 하락이면 진짜 쉬워요. 해외 안 보면 돼요. 우리나라 주식 몰빵 찍으면 돼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그랬어요. 원달러의 지속적인 하락 속에 우리나라는 1000부터 2500까지 10년 동안 다이렉트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 딱 일단 생각은 이 원달러가 하락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달러가 조금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그럼 강해지는 다른 지역 통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뭔가 좋다고 하면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증시 토크 시간인데요. 이 토크 시간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필살기 테마파크 이거는 되게 꽉 각 잡고 앉아가지고 제가 정말 필요한 얘기만 잔뜩 막 들이다 붙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저의 투자 아이디어들을 조금은 더 편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오히려 그랬을 때 또 전달이 더 잘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게 지금 이제 오늘 증시 토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피디님들 앞에 모셔놓고 피디님들도 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울해하시고 계시니까 피디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말씀을 드려보고 또 어찌 보면 중요한 투자의 관점도 좀 잡아보고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디님 뭐가 도대체 또 궁금하실 겁니까? 오늘은 그래도 나스닥 1% 올랐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찐쌤이 공부방에 필독이라고 셀 US 리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셀 US의 위험이 남아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미국 주식 투자자로서 한숨 돌려도 되는 타이밍일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난밤에 아주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SNS에서 이제는 주식을 사야 할 때 거기에 조금 초점을 더 많이 맞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영국이랑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영국의 자동차가 미국에게 10만 대 이하까지는 10%의 보편 관세 여기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물론 영국이 가장 협상하기 쉬웠던 무역 상대국이었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랑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거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잡아봤던 포인트가 뭐냐면 자동차에 대한 10% 관세예요. 이게 이제 보편 관세인 거잖아요. 이 보편 관세는 부과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증시가 급락을 했단 말이죠. 일단 영국이랑 협상을 딱 했는데 이 협상이 결국은 여기에 귀결되고 있거든요. 이 보편 관세 10%. 그러면 저는 이 생각까지는 시장에서 충분히 했을 것 같은 게 앞으로 수많은 무역 상대국이랑 이런 합의를 체결하는 게 결국은 상호 관세보다는 낮게 그리고 결국은 보편 관세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상호 관세 때문에 빠졌으니까 보편 관세로 나왔으니까 회복한다. 이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인 거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 아이디어긴 합니다만 일단은 하나씩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선은 이 상호 관세 부과 이게 이제 낳은 효과가 뭘까라고 하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위험, 물가 위험이죠. 그리고 리세션 위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증시도 폭락했고 달러 지수도 약세를 보였던 거죠. 앞으로 많은 무역 상대국이랑 협상을 하는데 결국은 관세가 이 보편 관세 10% 수준으로 귀결되게 된다고. 그걸 일단 일종의 스탠다드를 보여준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크게 걱정했던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럼 걱정스러웠던 리세션 리스크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저는 지난 새벽에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 새벽에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뭐냐면 이 달러 지수의 반전인 것 같아요. 달러 지수가 그동안 보면 채권 시장도 나름 뭐 위험하다 그래도 채권 시장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회복했어요. 근데 달러 지수는 어땠냐?
계속 빠졌거든요. 등락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하락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새벽에 영국과의 무역 협상, 근데 이게 결국은 보편관세 수준으로 귀결되는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증시가 뭐 나스닥이 1%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크게 아주 큰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고, 왜 이미 증시는 상승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달러 지수가 이렇게 반전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이제 뭐 달러 지수,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왜 지난번에 트럼프가 주식 사락을 했을 때는 10몇 % 올랐잖아요, 하루에. 근데 왜 이번에 1%밖에 안 올랐을까? 먼저 올랐던, 이미 그동안 증시가 먼저 올랐던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고용보고서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시장이 리세션 리스크, 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되게 큰 상황이었다 라고 하면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세게 나오잖아요. 그럼 증시는 빠져야 정답이죠. 왜? 리세션 리스크가 있으니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고용보고서 가서 세게 나온 거죠. 그럼 금리 인하를 할 여력이 작아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증시는 이만큼 올라왔었으니까 이렇게 돼도 사실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증시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판단하는 건 뭘까? 이미 주식시장은 당신들이 막 많이 떠들지만 이 경기 침체 위험 그렇게 세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걸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편관세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줄어드는 쪽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이 리세션 리스크가 사실 주식시장에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서 달러의 반전까지도 유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밤에 트럼프가 뭔가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영국의 이 무역협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 이 결과를 통해서 생각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생각들, 생각의 변화들, 이 일련의 생각의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금융시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주식시장은 이미 이 리세션 리스크 자체가 낮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왔던 상황이고, 만일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도 줄어든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여기서 빠르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V자로 올라왔지만 빠르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나마 가장 많이 남아있던 리스크, 최악의 리스크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셀 US, 셀 아메리카 리스크, 그러니까 달러 표시자산, 특히 미국의 달러 표시자산을 파는 이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게 이 달러 지수의 반전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더 환경이 더 긍정적이고 좋아진 환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무슨 SNS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기보다는 영국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금융시장의 달러 지수의 반전을 보이게 만든 것, 이게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정부는 결국 이 달러가 약세이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이제 무역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 달러 지수가 약세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트럼프 이후에, 관세 전쟁 이후에 이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고 아주 심플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런데 심플한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두 축이 있어요. 첫 번째 축은 기축 통화의 위험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복잡한 얘기니까 오늘은 빼고, 두 번째는 기축통화 위험보다 관세 전쟁을 미국이 세계랑 막 싸우니까 미국의 리세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위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자산을 팔고 싶은 거지. 요 두 가지가 달러 지수에 지금까지 전개됐던 약세 요인이에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결국은 관세가 10%로 협상되게 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 미국의 리세션 리스크가 경감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일정 정도 해소를 하면서 달러 지수가 반등을 보인 거고, 이 달러 지수가 반등을 보인 건 사실은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의 자산을 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자산을 축소하는 이거의 일종의 바로미터였거든요. 근데 요게 반등을 통해서 미국의 리세션 리스크가 축소되는 것 때문에 달러 지수가 반등을 통해서 이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더 좋아진 환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아주 심플하게 요 하나만 생각을 하면 새벽에는 그 리스크가 축소됐기 때문에 달러가 반등을 한 거고, 달러가 반등을 하게 되면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환경적으로 유리해졌다. 이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해왔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포인트가 계속 있었어요. 이거. 네. 이 불안 요소는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일정 정도 한 30% 정도는 축소가 된 거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 30%를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셀 US 이거를 되게 걱정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 US 트레이드가 다시 강화되면 증시는 그냥 요거 다시 꼬꾸라질 위험도 충분히 존재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미국 증시의 꼬꾸라짐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한 차례 크게 요동치는 어떤 파이낸셜 스캔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는 요인이었다. 근데 증시가 계속 반등을 했으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는 오늘 오르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생각해왔지만 꺼려졌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중에 대략 저는 100% 제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이 기축통화 위험은 궁극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30% 정도는 좀 축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의 바로미터는 달러 지수가 반등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동시에 금이 반락하는 게 똑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새벽에 보면은 달러 지수도 나름의 반등을 했고 금도 나름의 반락을 했다. 이 부분이 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변동이 좀 컸던 것 같아요. 1,3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1,470, 80원 이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이건 무역 협상 타결과도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하락한 거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우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했다. 근데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이번에 우리나라 원달러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한번 박스 이탈했다가 5월달 들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탈했다가 지금 한 요 정도까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통화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엔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 원달러가 있을 거고요, 위안화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만 타이완 달러가 있을 거고,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통화일 겁니다. 이 중에서 사이즈로 딱 따지면 어떤 사이즈가 제일 클까요? 엔화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 왜 그러냐면요, 원은 변동환율제예요. 근데 얘하고 얘는 관리변동환율제거든요. 네, 거기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게 시장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시장성이 크고, 얘는 경제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고, 대만 달러가 가장 시장 규모가 작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변동환율제인데, 얘는 관리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얘가 제일 작아요. 근데 이번에 원달러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가장 작은 통화, 이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작은 통화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파급 효과를 낸 N달러는 예외입니다. 이게 왜 예외냐면, 얘는 달러 지수, 우리 계속 얘기했죠. 이 달러 지수에 포함되는 통화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게 유로고,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게 얘예요. 세 번째로 비중이 큰 게 파운드예요. 거기에 스위스 프랑도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냐 안 올렸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달러 지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원달러, CNY, 대만 달러는 달러 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얘는 따로 논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통화가 가장 작은데, 이 대만이 미국과 무역협상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5월 초에 나왔어요. 근데 대만 환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이 무역협상 타결의 내용 중에 공식적인 타결 협상 내용은 아니지만 배경에 대만 통화를
강세로 통화 절상을 용인할 거다. 이런 협상이 들어갈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있었나 봐요. 근데 미국이랑 대만이랑 무역 협상이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대만 통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딱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다 대고 대만의 대형 보험사들이 통화 이렇게 되면 해외 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해지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 대만 보험사들이 여기다 대고 해지를 했어요. 이 해지를 하니까 더 강한 매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얘가 이렇게 빠지니까 사실은 대만 통화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원달러는 움직이지 않거든. 근데 대만 통화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가 이렇게 전개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애가 아까 가장 직접적으로 빠진 이유가 이 보험사들의 해지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만 달러를 투자를 용인한다. 그러니까 대만 달러의 절상을 용인하는 게 무역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만 통화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 대만 총통이 직접 나와서 그런 일 없다. 환율에 대한 그런 합의나 이런 건 없다라고 직접 진화를 나섰어요. 그리고 이 보험사들도 우리 이거 너무 환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아. 근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 하락이 멈추긴 했는데 사실 요 빠진 이유는 그럼 다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럼 정상적이면 되돌아가야죠. 근데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도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되돌아가면 할 말은 없지만 있어요. 이렇게 되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달러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우면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달러의 약세라는 새로운 국면, 뉴 에라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원달러도 이제 이런 식의 변동성을 보이진 않겠지만 이후에 얘가 이 방향을 보일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PD님도 아까도 다 얘기했듯이 해외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지. 이전까지는 환율은 해외 투자를 하는데 무조건 플러스 알파였어요. 주식으로도 먹고 환율로도 먹었어. 근데 달러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어서 원달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근데 달러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정말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투자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미국 여전히 AI라는 산업에서의 미국의 지배력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환율에서 플러스 알파로 먹었다면 그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이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기대되는 다른 지역이 있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좋고 이러면 진짜 쉬워요. 해외 안 보면 돼요. 우리나라 주식 몰빵 찍으면 돼요. 이 원달러의 하락이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좋아서 나타나는 하락이면 그럼 돼요.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좋을 거예요. 실제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그랬어요. 원달러의 지속적인 하락 속에 우리나라는 1000부터 2500까지 10년 동안 다이렉트로 올라갔으니까 가장 셌던 구간이에요. 그땐 딴 거 쳐다도 안 봐도 돼요. 외국인들 매수 신곡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5년 10년 동안 외국인들 어땠는지 아세요? 주식 팔기만 했어요. 아니 환율 때문이건 뭐건 주식 팔기만 했어요. 우리나라 그때 제일 셌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배운 게 있어서 외국인이 주식의 신이야? 그러지 않아. 걔네도 바보 짓을 한다니까? 외국인이 절대적인 헤게모니를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원달러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장률이 좋다라고 하면 우린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투자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수익 잘 줄 거다. 근데 지금 딱 일단 생각은 이 원달러가 하락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달러가 조금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에서 그럼 강해지는 다른 지역 통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뭔가 좋다고 하면 뭔가 펀더멘탈한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투자의 범위를 조금 넓힐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겠죠. 저는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하는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죠.
보면 나스닥 지금 빠졌는데 한 요만큼 회복한 것 같은데요. 닥스는 여기 있거든요. 심지어 중국 홍콩 항생테크는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한 이만큼 빠지고 여기서 반등해요. 약간 글로벌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으니 우리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 환전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지역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걸 사야 돼요. 이게 미국 가서 환전 한 번에 해서 거기서 한번 터지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행한 유로스탁스 ETF를 사야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유로스탁스를 사면 영향을 받아요.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주식 지금 사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남자 PD님은 항상 맨 끝에 직관적인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이걸 사냐 마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우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버려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알거든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도 분명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돈은 다르게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찌됐든 제가 이제 최근에 필살기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를 소비하는 사이클이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를 본격적으로 오히려 더 투자를 강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포의 대상으로 일단 넣어놓고, 그러면 유럽도, 뭐 닥스도, 그다음에 여기도, 일본도 이렇게 조금씩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안 세지고 빠지면 얘는 아니구나, 그 버리고, 그 다음에 좋아지는 쪽은 얘인가 보구나 이러면서 더 사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 예측 전망에 기반한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 열어놓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럽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의 독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뭐 많은 분들이 인도 어떨까요? 뭐 이렇게 가시는데, 저는 주식 투자는 의외로 오히려 시장이 안정된 곳에서,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된 곳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머징 마켓 투자보다는 선진 증시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생각해서, 인도는 저도 잘 모르겠고 논외로 하고, 어찌됐든 말씀처럼 중국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귀를 쫑긋하게 보고, 이전까지 저도 중국 되게 관심 없었거든요. 한동안은 디플레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시 토크였는데요.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또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시황을 통해서건 필살기건 테마파크를 통해서건 계속해서 이제 진짜로 돈 되는 아이디어가 생길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의 저희 이야기 그냥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이 조금은 더 복잡한 고민을 가져가야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환율이나 주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복잡한 구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잘 와닿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제 설명이 부족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조금은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또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투자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신생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